안녕하십니까. 이번 서울학교 100년 기증유물 특별전을 기획한 유물관리과 김재경입니다. 서울역사박물관에서는 개관 이래 지금까지 시민이 만드는 박물관이라는 슬로건하에 매년 서울의 역사, 장소, 기억과 관련된 자료를 기증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민으로부터 기증받은 유물 중에서 학교 관련 유물을 선별하여 서울학교 100년이란 제목으로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시민들께서 기증해 주신 유물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학교 관련 기증 유물입니다. 성적표, 졸업장, 사진 등에 깃들여 있는 자료들을 확인해 보면 학교 교육과정부터 학생들의 생활까지 학교 생활의 면면을 알아볼 수 있고 학교 교육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근대 교육이 처음으로 시작된 188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를 세 시기로 구분하여 시기마다 지닌 시대적 특징을 읽어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근대 도입 초기인 대한제국기 교육입국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고자 했던 노력들을 기증유물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일제강점기 일제조선인에 대한 우민화 교육, 그리고 여기에 대항하는 우리의 교육구국운동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현대 부분에서는 폐허를 듣고 경제적 성장을 일구는 데 일조했던 교육의 현장을 전시에 담아 당시의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시장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개항기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새로운 문물이 소개되면서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 우리나라로 부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노력이 근대 교육을 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새로운 문물과 새로운 학문을 교육시켜 국제 무대의 일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크게 세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선교사들에 의한 학교 설립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화, 배제, 경신들의 학교 등이 그 예입니다. 이 학교들은 기독교 교육과 함께 외국어와 근대 교육을 함께 실시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한제국 정부 주도의 학교 설립입니다. 근대적 교육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먼저 설치된 관립교육기관은 초등교육기관인 소학교와 외국어 학교였는데요. 외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통상관계를 갖게 됨으로써 외국의 언어와 문화를 아는 외교관과 통역관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깨어있는 지식인들에 의해 세워진 사학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좋은 정신은 남겨두고 외국의 기술과 학문만을 받아들이고자 전국적으로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서울에는 보인학회, 기호응학회, 서북학회, 호남학회, 관동학회 등의 학회와 대한협회, 흥사단, 여자교육회 등의 애국단체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지도는 대한제국기 당시 학교들이 어디 위치해 있었는지와 개략적인 역사를 설명한 자료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던 정동을 중심으로 서울에 많은 학교가 있었는데요. 앞서 언급드렸던 것 같이 가장 먼저 설립된 학교들은 경신학교, 배제학당, 이화학당과 같은 기독교계 학교였습니다. 이들은 초기 주로 정동에 위치해 있었고요. 이후 대한제국 정부에 의해 설립된 관립, 제동, 매동, 교동소학도가 설립됩니다. 초기 관립소학교들은 예전에 대루원, 해민서 같은 관공서 건물과 일반 민가를 사용하다가 향후 교사를 마련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양정중학교의 정신인 양정의숙, 보성고등학교 사립인 보성중학교 등 사학이 설립되면서 우리나라 근대 교육이 시작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 학교들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85년 미국 선교사 아펜젤러 목사에 의해서 설립된 배제학당입니다. 1886년 고종 황제가 배제학당을 설립을 제가하면서 배제학당이란 학교명을 하사하게 되고요. 1887년 학교 본당을 신축 낙성하게 됩니다. 이후 구한국 사립학교령에 의해서 1909년 배제고등학교의 설립이 인가되고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쳐 1940년 재단법인 배재중학교 유지재단이 설립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설립되는 것은 경기고등학교로 잘 알려진 관리판성학교입니다. 1899년 중학교 심상과 4년, 고등과 3년의 관제가 공포되면서 함께 설립되었는데요. 1900년 신학제에 의해서 관립중학교를 현 종로구 화동 1번지에 개교하게 됩니다. 이후 1906년 관립한성고등학교로 이름을 바꾸게 되고 일제강점기 경성 제1고등보통학교로 불리다가 이후 경기공립중학교, 경기고등학교, 경기중학교란 이름으로 개칭되어 지금까지 이어오게 됩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것은 진명여학교입니다. 1905년 엄준원 선생에 의해서 사자인 달성위궁에 사숙을 설치하면서 시작됐는데요. 1908년 사립학교령에 의해서 학부의 인가를 받았고요.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쳐오다가 해방 이후인 1950년 진명여자중학교를 진명여자고등학교와 진명여자중학교로 개편시키면서 지금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1910년 일제이해한 국권 피탈 이후 일본 교육정책의 목표는 한마디로 우민한 교육이었습니다. 교육이라기보다는 양질의 노동자를 생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이러한 일제 교육 탄압은 이미 1904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속국화하기 위해 고문관을 파견하였는데 학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학정참여관이라는 명칭으로 고문관을 위임시켜 식민지 교육의 체제를 잡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시 강행된 교과서는 주로 일본 것을 번역해서 만들었고 우리나라 지식인들에 의해 집필된 교과서는 학교 교육에서 배제되기도 하였습니다. 1910년 한일 강제병합 이후 일제는 이러한 대한제국기에 출판된 책을 몰수하기에 이르렀고 나아가 사용을 금지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대한이나 한국이란 제목을 가진 교과서의 판매를 모두 금지시키고 이때부터 조선어를 제외한 모든 교과서는 일본어로 집필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38년 초 조선어를 선택 과목으로 변경시켜 모든 교과서에 일본어만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지어 교과서 내용에서는 일본의 역사와 문화에만 많은 비중을 할애하였고 일본에 발달된 선진 문물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렇듯 일제는 조선인과 일본인에게 차별적인 학제를 도입하고 기존에 설립되었던 사립학교들을 탄압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의 높은 교육열에 서울과 지방 할 것 없이 학교 설립과 차별 금지에 대한 요구는 빗발쳤습니다. 이 당시 학비는 생각보다 많이 비쌌는데도 근대 교육을 통해서 자식들을 지도층으로 입신 출세시키려는 학부모들의 노력이 이미 이 시기부터 시작됐다고 할 것입니다. 차별과 어려움을 딛고 학교를 다녔던 당시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사진자료를 통해 살펴보시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초기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일본 학교에 보내는 것을 꺼려서 서당에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어렸을 때 집 근처에 서당을 다니고 이후 학업에 뜻이 있다면 학교를 보내고자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1920년대 들여 급격히 변화하게 됩니다. 학교에 진학시켜서 일본어를 배우는 것이 사회적으로 계층을 상승시킬 수 있는 공식 통로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 다녀서 일본어를 배우는 것이 더 학습 능력이 높아진다고 하는 믿음 때문인 거죠. 이 당시에는 세계면에 하나의 보통학교를 두는 3면 1교 정책을 일제가 취했었는데요. 나중에 1면 1교 정책으로 확대했지만 이러한 학교에 입학하라는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지금의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보통학교에서도 신입생을 선발하는 시험을 실시하였는데 그 경쟁률이 무려 2대1, 3대1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구술고사를 치러서 입학생을 선발했다고 하니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겠죠. 이렇게 입학을 하게 되면 일제에 의해서 규율화된 학교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교실 칠판 위에는 일본 궁성사진이나 일장기가 걸려져 있었고 학생들이 교실을 출입하거나 교탁에 오를 때는 인사를 해야 했고 수업은 가장 먼저 기립, 경례,
착석의 구호로 시작해야 했습니다. 특히 1940년대에 이르면 전시체계에 부응하여 수업 연한은 대폭 단축되었고 학도병, 학도근로 보급대라는 이름으로 군대나 각종 공사에 끌려가기도 하는 등 얼룩진 학생 생활을 보냈어야 합니다. 광복 후 일제강점기에 억눌렸던 교육적 요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초등교육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의무교육이 실시되었지만 정작 학교, 교원, 재원 등 해결해야 될 문제는 산적해 있었습니다. 이 어려움을 당시에는 어떤 방식으로 슬기롭게 헤쳐나갔는지 다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부족 문제입니다. 일제강점기 말 조성인들의 재학률은 57.6%에 불과했습니다. 전 국민을 의무교육시키기에는 학교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추가적인 학교를 신설하기 전까지는 이부제 수업을 진행한다는 계획하에 의무교육이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재원 확보가 되지 않아 학교 시설이 제때 확충되지 못했고 한 학급당 80명을 넘는 학교가 존재하는가 하면 하루에 3부제 수업을 하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학교와 함께 초등교원도 부족했습니다. 광복 이전 교사의 40% 정도가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초등교원의 부족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각 도마다 2개의 사범학교를 설치하고 사범학교 학생들에게는 학비를 전액 면제시켜주고 학비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써서 교원을 양성시켰습니다. 고도 성장기에 실시된 교육 정책은 한국인의 교육열에 의해서 치열해진 입시 경쟁을 해소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의무교육으로 초등학교 학생이 늘어남에 따라 중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이 증가하였고 이는 입시 과열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국민학교 5, 6학년 아이들이 중학교에 입학시험을 치기 위해 잠도 못 자고 공부하고 거기에 더해 과외 공부도 해야 했습니다. 어린 학생들을 인생의 패배자로 낙인 찍는다는 비판이 일자 그 해결책으로 중학교 무시험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의 시행을 촉발시킨 것은 중학교 진학을 위한 과열된 입학시험이었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무주파동이었습니다. 무주파동은 1964년 12월 7일에 시행된 서울시 중학교 정기 입학시험 고사 자연과목 문제의 정답이 디아스타제뿐 아니라 무줍도 될 수 있다는 데서 빚어진 사건입니다. 당시 출제 문제가 전반적으로 쉬워 인류학교를 지망한 학생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었고 총점 1점이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복수정답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서울시 공동출제위원회는 자연과목 18번의 정답이 디아스타제라고 발표했으나 무줍을 답이라고 선택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침과 무줍에도 디아스타제가 들어있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무줍도 답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초반부터 이러한 문제들을 능숙하게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시험 다음 날인 12월 8일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학부모들의 주장을 일축하였는데 학부모들이 반발이 거세지자 그 다음 날 해당 문제에 아예 무효 처분해야 된다고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1번 디아스타제를 정답으로 선택해서 합격한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반발하자 다시 원래대로 디아스타제만을 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발표하는 등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법적 공방으로 이어져 1965년 3월 30일 서울고등법원 특별부가 무줍도 정답으로 인정해야 하며 이 문제로 인해 불합격한 38명의 학생들을 구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때 구제받은 학생들은 경기중학교 30명, 서울중학교 4명, 경복중학교 3명, 경기여자중학교 1명이었습니다. 당시 교육위원회는 추가 입학을 반대하였지만 당시 학부모들이 교육청을 찾아가 무줍으로 만든 엿을 보여주면서 엿먹어라 라는 항의를 할 정도였고 판결이 나온 지 약 한 달 뒤부터 이 학생들을 등교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후에도 1967년 12월 경기중학교에서 소위 창칼파동이 일어나는 등 입시 분규가 끊이지 않고 이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는 국민들의 여론이 높아지자 그 해결책으로 무시험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무시험 추첨은 추첨기를 돌려 학생이 사는 지역과 가까운 중학교 한 개를 골라 배정받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소위 뺑뺑이라 불린 제도입니다. 이렇듯 68년 중학교 무시험제, 74년 고교 평균학이 과도한 입시 교육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육 열기가 사그라지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상이 초등학교 5, 6학년에서 중학교 2, 3학년, 고등학교 2, 3학년으로 올라가는 것뿐이었습니다. 명문 중에서 명문고로, 명문고에서 명문대로 치열한 입시 경쟁을 뚫어야만 했던 당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땀과 노력이 폐허를 딛고 고도 성장을 이룩해낸 우리 산업화의 밑거름이 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번 전시 시민 여러분께서 기증해 주신 기증유물을 통해 우리 근대 교육이 어떻게 시작되고 변화되어 지금까지 왔는지를 살펴본 전시였습니다. 손때 묻은 교과서, 구겨진 양은 도시락, 가슴 졸며 받은 성적표, 빠른 소풍사진 등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사용하셨던 자료를 통해 우리 학교를 들여다보고 우리 교육과 한국 사회를 조명하는 전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시는 기증자들의 기증품이 아니었다면 만들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학교 관련 자료뿐만 아니라 집안 곳곳에 잠자고 있는 자료들도 이렇게 전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박물관으로 연락 주시면 여러분들의 삶이 역사로 기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자료를 기증해 주신 기증자 여러분께 다시금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